안녕하세요, 김직장인입니다. 이 영상은 심사임당님의 일 잘하는 사람들 이메일이 다르다 김재성 작가님의 내용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업무를 무엇으로 할까요? 다소 황당합니다만 대부분 메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네이버 메일이나 G메일 또는 회사의 사내 시스템에 있는 메일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 전에는 사실 이메일 잘 안 썼어요. 메신저를 많이 썼죠. 취업 준비할 때도 이력서를 보통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업로드를 하지 이메일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이때 많이 썼네요. 불합격 통지 메일로 받을 때. 이메일은 뭐 파일을 전달할 때나 이럴 때 뭐 잠깐 썼지. 요즘엔 클라우드도 잘 돼 있잖아요. 메일로 뭔가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메일로 일을 한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팔계님 이 업무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메일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메신저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우정님 업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자료 첨부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메신저도 쓰기는 쓰는데 메일을 써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록에 남아요. 메신저는 일정 기간 이전 것은 지워지기도 하고 저장이라고 해봐야 텍스트로 쭉 저장이 되는 거라서 뭔가를 증거로 가지고 있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은 저장되는 기간도 더 길고 쉽고 방법도 더 다양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증거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증거요? 나는 어제 분명 너한테 메일을 썼다. 나는 분명 어제 너한테 이거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말하다 보니까 증거라는 게 다 너한테 요청한 것만 증거가 되네요. 요즘에는 메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도 여러 있지만 회사라는 게 꼰대 아저씨들이랑 같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보통 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메일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기록에 남으면 증거가 되면 뭐가 좋아요? 내가 너에게 몇 월 며칠 이거 하라고 시켰다는 사실이 박제가 된다는 좋은 점이 있죠. 메일을 못 봤어? 그런 메일 받은 적 없어? 몰랐다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못 본 사람의 잘못이 80입니다. 메일 받는지 확인 안 한 내 잘못도 20 있네요. 80대 20으로 보험 처리합시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알려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깨너머로 배워야 하는 수백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일입니다. 심지어는 10년차, 20년차 돼서야 아니 우리 메일 회사 시스템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심사임당이 채널에서 나온 몇 가지 메일에 대한 주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를 먼저 쓰지 마라. 메일에 뭘 써야 되는지 대충 다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제목, 받는 사람, 그리고 내용. 요 세 가지죠. 수신자를 먼저 쓰지 말고 내용부터 쓰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누구누구한테 보낼지 먼저 쓰고 내용 쓰다가 잘못해서 단축키를 누른다든지 마우스를 잘못 클릭했다든지 손이 미끄러져서 메일이 나갔다든지 하면은 아직 메일 내용을 쓰고 있는 중인데 메일이 보내져 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방지하라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익숙해지면 이런 실수는 거의 안 생기긴 하는데 뭐 중요한 메일인 경우 있잖아요. 뭐 사장님한테 쓴다든지 임원분들한테 쓴다든지 이런 그 높은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일인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메일 내용을 다 먼저 완성하고 수신자를 쓰는 게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두 번째, 제목을 잘 써야 된다. 유튜브를 잘하는 팁 중에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것처럼 제목을 잘 써야 된다. 비슷하네요. 메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메일을 골라서 읽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읽고 났을 때 다시 메일 제목만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엄청 바쁠 때는 메일이 오면은 메일 제목만 보고 이거는 별거 아니다 싶으면은 아예 안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바빠서 못 썼다. 나 바빠서 못 봤다. 스킬을 시전하려는 속셈입니다. 근데 메일 제목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김직장인님 월급 2배로 늘려드립니다. 뭐 이런 제목이면은 클릭 하겠죠. 농담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 만약에 생산관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A 제품 물류 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 발생, 10월 매출 차질 리스크 뭐 이런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라면은 A 제품 고객사 버그 발생하여 클레임 발생했습니다. 이런 제목이면 안 눌러볼 수가 없겠죠. 낚시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일 제목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은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가 있어요. 메일로. 그때 메일 제목이 예를 들어서 금주 생산 실적 현황 자료. 자, 이렇게 메일을 쓰면은 다음 주에 봐도 금주, 이번 주에 봐도 금주, 다다음 주에 봐도 금주,
금주가 언제인지 알려면 메일 언제 보냈는지 하나하나 봐야 하거나 열어서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헷갈리겠죠? 2020년 9월 2주차 생산 실적 현황 자료 공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좋겠죠. 나중에 검색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쓰지 말아야 할 메일 제목들, 메일들입니다. 메일인 거 다 압니다. 문의드립니다. 열어보기도 싫어요. 뭔가 열어보면은 내가 문의에 대한 답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답변 바랍니다. 이건 뭐 내가 잘못해서 사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런 건 본문에 쓰시면 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예상도 안 되는 메일 제목들이죠. 특히 답변 바랍니다. 이런 메일 제목들은 뭔가 내가 상사에게 혼날 일을 해서 왜 그런 내가 불경한 짓을 했는지 답변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 듯해서 기분까지 별로 안 좋아져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솔직히 기분 나쁜 말,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자료를 요청해? 왜 요청하는 거야? 싫어요, 사실. 저런 제목보다는 사장님 보고 작성을 위한 김대리님의 휴대폰 게임 사용 내역 요청. 이런 식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니? 제발 이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메일을 보내면은 목적도 있고 또 예의도 있고 공손하잖아요. 그리고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메일을 검색할 때 누가 분명히 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부탁한 것 같은데 사용 내역이라고 검색하면 금방 메일을 찾을 수 있겠죠. 이메일들은 모이고 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 전 메일도 계속 찾아야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검색이 용이하게 되도록 메일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김재성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답장과 전달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일 시스템 보시면은 답장과 전달 두 가지로 보낼 수 있는데 답장은 처음에 받았던 첨부 파일이 없어지고 전달은 첨부 파일이 그대로 들어간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몰랐네요. 내가 메일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죠. 메일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은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슈 뭐 이런 메일. 근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외국 회사랑 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좀 많은데 어제 온 메일이 대략 이랬습니다.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서로 계속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리가 20개 넘게가 붙어 있었는데 사실 모니터가 작으면은 리 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이슈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지 꽤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 제목에는 첫 번째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냥 리를 계속 붙이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목에 저렇게 써서 보내는 거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귀찮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우리 모두 게으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 참조 비밀 참조. 영어로는 to cc 캠퍼스 커버가 아닙니다. bcc 비트코인 캐시 아닙니다. to는 수신이고 cc는 참조고 bcc는 비밀 참조죠. 수신은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메일을 읽어야 할 사람. 이거 메일 너한테 보내는 거야. 메일 읽고 무슨 반응 좀 보여라.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CC, 참조. 보통 수신인과 같은 일을 하는 부하. 그리고 때때로는 수신인의 상사를 참조로 넣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메일의 내용을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을 참조로 넣습니다. 수신인이 휴가를 가거나 똥을 싸러 가서 부재 중인 경우에 부하들이 참조로 있다가 이거 보고 지금 수신인 부재 중인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사를 넣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수신인에게 보내는 약간의 압박 같은 겁니다. 너 이거 안 해주면 널 죽이겠. 예를 들어 A 제품이 개발돼서 품질 담당자에게 메일을 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신은 품질 담당자 박대리이고 참조는 박대리의 부하 박부하. 박대리의 상사 김품질입니다. 그리고 이 품질 테스트에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지만 품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영업 담당자 김영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품질 담당자 박대리가 휴가 중이라면 참조로 있던 박부하가 이걸 알아채고 대신 이 업무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박부하도 이 업무를 미뤄두고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나는 이 메일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쓸 겁니다. 품질 업무 지연으로 인한 매출 차질 리스크. 사실상 담당자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힘들다는 말을 담당자의 상사인 김품질 팀장님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아니 담당자에게 일을 요청했는데 일이 아직 안 돼서 품질팀이 일을 안 해서 매출 차질난다? 난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당자들은 자신의 상사가 참조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상사까지 넣냐고 화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나의 상사가 메일에 참조로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압박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C 숨은 참조. 숨은 참조로 들어가면은 받은 사람들이 서로 누가 와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사원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같은 메일을 보내는데 A 사원의 상사인 B 그리고 동기인 C에게 보내겠죠. 이때 상사인 B와 동기 C가 서로 알 필요는 없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B와 C는 숨은 참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혼나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지각생들 좀 혼나볼래?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인사해서 메일을 보내는데 지각한 사람들 서로 알 필요는 없으니 그리고 그 리스트가 유출될 필요는 없으니 지각생 수신인 모두를 비밀 참조로 넣어서 뿌리게 됩니다. 이런 메일을 만약 비밀 참조가 아닌 수신인 같은 걸로 보내면 세상 천지에 오늘 누가 지각했는지 다 까발려지는 셈이 됩니다. 뭐 실수로라도 까발려지는 일이 많아요. 오늘은 심사임당님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재미없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직장인이었습니다.